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57개국이 전부 알고 있었는데 정작 당사자만 몰랐죠. 분합니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인정한 진짜 이유.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고집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수십 개 나라가 도전했고 모두 실패했죠. 그 선을 넘은 나라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아마 눈물을 참지 못할 겁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동료가 내 옆자리에 앉으면서 서류 한 장을 툭 내밀었습니다. 알렉산더, 오늘 회의한 건 봤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죠. 제이였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 한국 파견 선임연구원으로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였죠. 제이는 내 반응을 기다리며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뭔가 묘한 표정이었죠.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죠. 대한민국 국가 분류 변경 안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잠깐, 이게 무슨 얘긴가요? 나는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제이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저도 처음엔 황당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따로 있어요. 뭔데요? 우리나라 반은요? 알렉산더, 솔직히 말할게요. 한국은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세계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정작 한국이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까? 제이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에요. 아직 멀었다. 갈 길이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한국 내부에서는 이 안건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계 157개국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려 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 사람이 아직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니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때 회의장 뒤쪽에서 독일 대표단이 들어섰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수석 대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오늘 한국 안건 어떻게 보십니까? 독일 대표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미 늦었으면 늦었지요. 나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영국 대표단, 프랑스, 일본, 각국에서 내로라 하는 고위 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 모두의 얼굴에는 같은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 왜 이제야 하느냐는 표정, 진작에 됐어야 할 일이라는 표정이었죠. 나는 다시 제이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이, 솔직히 물어볼게요.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제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상하게 실감이 안 나요. 우리한테는 그냥 살아온 거니까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온 거니까. 한국은 자신이 어디까지 온 건지 스스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한국보다 한국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57년이었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가 창설된 이후 단 한 나라도 이 선을 넘은 적이 없었죠. 수십 개 나라가 도전했고 수십 개 나라가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선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정작 자신이 선진국인지 아닌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나라였죠. 나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이길래 세계가 먼저 알아보고 세계가 먼저 인정하고 세계가 먼저 나서서 증명하려 하는 것일까? 회의가 끝나고 나는 제이를 붙잡았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합시다. 제이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회의장 옆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곧장 물었죠. 제이, 한국 경제 규모가 지금 세계 몇 위인지 알고 있죠? 제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10위권이요. 근데 그게 뭐요? 나는 잠시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농업 쪽이 아직 약하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한국 관련 자료를 펼쳤죠. 처음엔 몇 시간 안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간단한 확인 작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넘길수록 내가 알던 한국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최상위권,
자동차 세계 5위권, 수출 규모 세계 6위. 어느 지표를 봐도 이미 선진국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 농업 분야에서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죠. 나는 관세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잃었죠. 홍삼 754%, 참깨 630%, 마늘 360%, 고추 270%. 같은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린 줄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 한국 농산물 관세 이거 맞아요. 제이가 짧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알렉산더, 우리나라 농업은 살아남기 위한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죠. 근데 제이, 외국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제조업 국가가 농업개발도상국 혜택을 받는다는 게 제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말들이 많죠. 근데 솔직히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인가? 아니면 개도국인가? 제조업만 보면 의심할 여지 없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보면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나라였죠.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정작 한국 사람인 제이조차 자기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류로도 설명이 안 되는 나라인 건 아닐까? 자료를 덮으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게 언제죠?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제이가 별거 아니라는 듯 대답했죠. 꽤 됐어요. 한 30년 가까이 됐을걸요? 나는 전화를 끊고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앞에서 멈춰섰죠.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세계보유국 클럽 입성. 이미 25년이 넘은 일이었습니다. 25년 전에 세계가 이미 한국을 선진국 클럽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 아침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내 머릿속은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계속 넘기다가 두 번째 기록 앞에서 나는 그만 의자의 등을 기댔죠.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그 기록을 보는 순간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개발원조위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나라를 돕는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원조를 주는 나라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원조를 받아야 하는 나라는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나는 다시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 한국이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거 알고 있었어요. 제이가 짧게 대답했죠. 알죠. 그래서요?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냐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솔직히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으니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나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제이,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사례가 역사상 얼마나 됩니까? 세계 어디를 봐도 이 길을 완주한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최초에 가까운 겁니다. 제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죠. 그런가요? 그런가요? 나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이는 알고 있었지만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지 스스로 모르는 나라였죠. 나는 자료를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걸어온 길을 처음부터 하나씩 따라가 봤습니다. 전쟁 폐허, 세계 최빈국, 원조 수혜국,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수많은 국가가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브라질이 생각났죠. 한때 세계가 가장 주목하던 나라였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멕시코도 그들 모두 어느 순간 멈췄죠. 성장하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벽을 넘지 못했죠.
그런데 한국은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내가 알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성공한 국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성공한 국가는 많습니다. 한국은 그 이상이었죠. 세계 경제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길을 끝까지 걸어온 나라였으니까요. 나는 자료를 덮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40년 경력의 내가, 세계 각국의 흥망을 연구해온 내가, 정작 가장 극적인 사례를 눈앞에 두고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나는 제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 한국 전쟁 직후 경제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고 있죠? 제이가 잠깐 웃었습니다. 당연히 알죠. 엄청 가난했잖아요.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 숫자로 알고 있습니까? 제이가 잠시 머뭇거렸죠. 그냥 많이 가난했던 거 아닌가요? 나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렸죠. 1인당 국민소득 105달러. 수학이 너머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이, 들었습니까? 네, 들었어요. 하지만 제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죠. 뭐?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 얘기.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이에게는 그냥 지나간 역사였겠죠. 하지만 나에게는 달랐습니다. 115달러가 어떤 수준인지 아십니까? 당시 아프리카 최빈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도움을 줘야 하는 나라, 스스로 설 수 없는 나라. 그게 당시 대한민국이었죠. 대한민국은 출발선부터 불리했습니다. 나는 자료를 계속 넘겼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나라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동 산유국들, 아프리카 자원부국들, 그들 대부분은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석유가 있었죠. 땅이 넓었습니다. 인구도 많았고 천연 자원도 풍부했죠. 어느 뭐로 봐도 한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가장 불리했던 나라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나는 다시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 한국이 산업화하는 과정을 어떻게 봅니까? 제이가 피식 웃었죠. 뭐? 열심히 했겠죠?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섬유에서 시작해서 철강, 조선, 전자, 자동차, 번도세, 배터리까지. 이 순서가 자연스럽게 보입니까? 제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자연스럽죠? 그냥 순서대로 된 거 아닌가요? 순서대로. 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이에게는 그냥 당연한 순서였겠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제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단계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한 단계씩 완성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죠. 한국은 산업 사다리를 끝까지 올라간 몇 안 되는 국가였습니다. 나는 다시 브라질을 봤습니다. 한때 세계가 가장 주목하던 나라였죠. 자원도 있었고 내수 시장도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멈췄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멕시코도, 태오키도 모두가 중간 어딘가에서 멈췄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중진국 함정이라고 불렀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 벽 앞에서 수십 개 나라가 무너졌죠. 솔직히 나 역시 한국도 언젠가 그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했으니까요. 임금이 오르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일본처럼 침체에 빠질 것이다.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나 역시 그 예측에 동의했죠. 그런데 자료를 볼수록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은 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기술을 키웠죠. 기술이 한계에 다다르면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철강이 한계에 오르자 조선으로 넘어갔죠. 조선이 포화되자 전자로 갔습니다. 전자에서 반도체로, 반도체에서 배터리로 계속 진화했죠. 그 순간 내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쌓아온 성장 이론이 대한민국 앞에서 설명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중진국 함정에 빠져야 할 나라가 빠지지 않았죠. 멈춰야 할 순간에 오히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자료를 덮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한국은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사례인 건 아닐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료들을 다시 펼쳐놓고 브라질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태어키. 수십 년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멈췄는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무너졌는지, 그것을 알면 한국이 왜 달랐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나는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 브라질이 왜 멈췄다고 생각합니까? 제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부패 때문 아닌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브라질은 자원에 의존했습니다. 철광석, 석유, 농산물, 땅에서 나오는 것에만 기댔죠. 임금이 오르자 가격 경쟁력을 잃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이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했죠. 아르헨티나는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했던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치가 흔들렸고 산업이 무너졌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계속 위기잖아요. 나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이 벽 앞에서 무너졌죠. 자원이 있어도 안 됐습니다. 시장이 커도 안 됐죠. 심지어 운이 좋아도 안 됐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야 했는데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나는 40년 동안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렉산더, 그럼 한국은 왜 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잠시 대답을 미뤘습니다. 솔직히 그게 내가 지금 가장 풀고 싶은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나는 세계은행 보고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 앞에서 멈춰 섰죠. 한국, 성장의 슈퍼스타. 나는 그 표현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세계은행이 특정 국가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건조하고 중립적인 기관이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죠. 나는 바로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 세계은행이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불렀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이가 말했죠. 아, 그래요? 몰랐네요. 몰랐네요. 나는 그 말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 사람은 모르고 있었죠. 아니,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왜 다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진화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었죠. 다른 나라들은 한 산업이 한계에 오르면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한 산업이 한계에 오르면 다음 산업을 준비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죠. 그때 나는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진국 함정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멈추는 겁니다.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나는 자료를 덮으면서 제이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멈추지 않는 겁니까? 제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들. 나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 거창한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계획도 아니었죠. 그냥 멈추면 안 된다는 그 생각 하나가 수십 년을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가 실패한 곳에서 한국이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수개월치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세계은행의 성장 슈퍼스타 평가, 하나씩 다시 짚어나갔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 지금 시간 있습니까? 제이가 잠깐이요 하더니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무슨 일이에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이,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이었습니다. 세계는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공식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자료를 짚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미 25년 전에 한국을 선진국 클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개발원조위원회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것을 공식 인정했죠. 세계은행은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불렀습니다. 세계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였을 뿐이죠.
수화기 너머에서 제이가 조용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왜 몰랐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른 게 아닐 겁니다. 제이. 실감하지 못한 거죠. 한국은 그냥 살아온 것이고 세계는 그 결과를 바깥에서 지켜본 겁니다. 보는 사람이 더 잘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회의 준비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이사회, 대한민국 국가분류 변경 안건. 이 안건이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논의가 오고 갔는지 이제는 알 수 있었죠.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결론을 공식 문서에 기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각국 대표들과 나눴던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독일 대표의 말이 생각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미 늦었으면 늦었지요. 그 말의 무게가 이제야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세계는 이미 오래전에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순은 여전히 존재했죠. 선진국임이 분명한 나라가 일부 제도에서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고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역사적인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호텔 창가에 서서 제네바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불빛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제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회의장에서 봅시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알렉산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실감이 안 난다.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내일 국제기구 57년 역사가 바뀌는 순간의 주인공이 될 나라가 정작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죠.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일 이 안건이 통과된다면 국제기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입니다. 전쟁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원조 없이는 버틸 수 없었던 나라,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길을 끝까지 걸어온 나라. 내일 그 나라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는 겁니다.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죠. 복도에서 제이와 마주쳤습니다. 제이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알렉산더,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제이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한 듯 했죠.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의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지만 오늘 같은 분위기는 처음이었죠.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세계 각국에서 내로라 하는 고위 인사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죠. 낮은 목소리로 짧은 대화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엄숙한 의식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제이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느껴지죠? 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상하게 숨이 막히네요.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죠. 나는 서류를 펼쳐놓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회의장이 굳어버렸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에게는 이상하리만큼 길게 느껴졌죠.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조사했던 자료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쟁 폐허, 1인당 소득 105달러, 원조 수혜국,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성장의 슈퍼스타. 마치 한 나라의 현대사 전체가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옆에 앉은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제이는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이, 지금 어떤 기분입니까? 제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려요. 의장이 안건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조용했죠. 놀랍게도 격렬한 반대가 없었습니다. 치열한 논쟁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증거들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만장일치. 그 단어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옆에서 제이의 숨소리가 가늘어지는 것이 느껴졌죠. 57년이었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는 그 세월 동안
단 한 나라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대한민국이 해낸 겁니다. 57년 동안 아무도 열지 못한 문이었습니다. 그 문이 지금 열렸습니다. 나는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제이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이, 이제 실감이 납니까? 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작게 말했죠. 네, 이제 조금은요. 대한민국은 마침내 역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는 단지 이미 존재하던 현실을 공식 문서에 기록했을 뿐이었죠. 대한민국은 어느 날 갑자기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향해 한 걸음씩 올라왔고 세계가 뒤늦게 그것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 밖으로 빠져나갔죠. 나는 쉽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연구해온 수많은 국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들 역시 발전을 꿈꿨습니다. 선진국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멈췄습니다. 어떤 나라는 중간에 뒤로 밀려나기도 했죠. 제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쉽게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죠.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렉산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건가요? 나는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제이, 대단한 정도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겁니다. 제이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죠. 원조 없이는 버틸 수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역사상 이 길을 완주한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손에 꼽기도 어렵습니다. 제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 살아온 것뿐인데.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냥 살아온 것뿐이라는 그 말,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거창한 구호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선언도 없었죠. 그냥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나는 세계은행 보고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성장의 슈퍼스타. 처음 그 표현을 봤을 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 표현조차 부족했다는 것을. 슈퍼스타는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도 하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올라왔죠. 그리고 세계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이 됐을 때 비로소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나는 제이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이, 이제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제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책임을 져야겠죠. 과거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선진국은 특권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를 돕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이룬 가장 위대한 변화였죠. 우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제이가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고마워요. 뭐가요? 우리나라를 우리보다 더 진지하게 봐줘서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운 건 나입니다. 제이 덕분에 40년 연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를 제대로 볼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40년 넘게 세계의 흥망성쇠를 연구해 왔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선진국을 꿈꾸는 모습을 보았죠. 하지만 꿈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느 순간 멈췄고 어떤 나라들은 다시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해 세계 최빈국을 벗어났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제사회는 57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결정을 내렸죠. 나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만들어준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현실이었죠. 선진국이 되겠다고 주장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먼저 선진국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특별한 힘이었죠. 훗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된 나라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였던 길을 끝까지 완주한 나라였다고.